1945년 8월 29일 미국, 소련, 영국, 그리고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도중 나치 지도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24명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피고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독일의 도시들 중 하필 뉘른베르크를 고른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나치의 집권 과정 중에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전당대회가 대중매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었고, 이 때문에 뉘른베르크라는 도시 자체가 곧 나치의 상징과도 같았다는 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연합국들은 이런 뉘른베르크에서 나치 지도부에 대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나치 정권이 완전히 몰락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그리고 특히 독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동시에 뉘른베르크는 혼란스러운 베를린과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인구도 수십만에 불과해 전후의 불안정한 전국으로부터 떨어져 조용하고 안전하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에도 적합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재판이 열릴 장소로 선정된 뉘른베르크는 재판이 열리는 동안 독일 내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바이에른 안에서는 뮌헨에 이어 규모가 큰 도시이긴 했지만, 그래도 인구가 수십만에 불과한 이 도시에 수천 명의 연합국 관계자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이 170명, 소련이 24명, 프랑스가 10명 남짓의 대표단을 파견한 것에 반해 미국은 무려 2,000명의 법률단을 파견했고, 다른 대륙에서 온 이들은 당연히 눈에 띄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대표단 중에는 1933년 이후 나치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유대인 출신 법률가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20개가 넘는 국가에서 파견되어 온 250명 이상의 언론인들도 재판 기간 도중 뉘른베르크에서 상주했습니다. 재판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연합국 관계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방금 언급되었듯이 미국의 대표단 중에는 망명해간 유대인 출신들도 물론 있었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인들은 대체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을 단순히 자신들이 해야 할 업무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업무 외의 시간에는 뉘른베르크와 인근 도시들에서 화려한 생활을 즐겼는데, 여러가지 스포츠는 물론이고 성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유럽 출신의 대표단들은 2차 세계대전 도중 전쟁의 참상을 온전히 목격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독일 전쟁 지도부를 처벌하는 재판에 훨씬 많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어쨌든 1945년 10월 8일 기소된 24명 중 23명이 뉘른베르크로 이송되었습니다. 남은 한 명은 히틀러의 최측근이자 신복으로 유명했던 보어만이었는데, 그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뉘른베르크에 도착한 23명은 도착하자마자 여태까지 누리고 있던 전쟁 포로로서의 권리를 모두 상실했고, 외부와 교류하는 것은 물론 서로 간에 접촉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연합국 측에서 무엇보다도 법적인 판결이 나기 전에 이들이 히틀러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로베르트 라이 그리고 헤르만 괴링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연합국의 1차 목표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23명의 인원은 뉘른베르크로 이송되기 전인 8월 중순부터 이미 연합국 대표단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 조사들은 대부분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소련 측도 이들을 수차례 조사하긴 했지만 다른 국가들과 함께 진행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표준을 따라야 했고, 소련 측의 말을 빌리자면 소련의 조사관들은 시시한 절차에 흥미를 잃고 곧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한편 24명의 피고에 대한 혐의를 확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연합국 사이에 갈등은 존재했습니다. 미국은 1939년,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만행을 1939년 이전에 독일 정부에서 이미 확정된 계획들에서 역으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독일은 이미 전쟁을 벌이기 전부터 여러 학살들을 벌이려고 의도적으로 계획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을 빌려 자신들의 법체계를 국제표준으로 관철시키려는 동시에 미국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파시즘에 대한 이해를 또한 일반적인 것으로 확정지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역사를 너무 단순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영국은 미국의 이해 방식은 히틀러가 몇 명의 나치 지도부와 함께 회의실에서 모든 학살에 대한 명령을 내렸다는 지나치게 단순한 역사 선전 및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드물게 역사학자까지 소환되었는데, 영국에서 큰 존경을 받고 있던 어네스트 르웰린 우드워드라는 역사학자의 입을 빌려 정치 외교적 문서를 통해 학살에 대한 정치적 의도를 이끌어내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처럼 연합국 사이의 조율이 막 진행되고 있었을 때 재판의 진행을 맡은 재판부 또한 큰 혼란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10월 말 이들은 기소된 23명의 인원이 지금까지 어떠한 변호사와도 만나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없이 이루어진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피고들은 자기들이 무슨 혐의로 조사를 당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질문에 답해야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재판의 진행에 있어서 일반적인 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들을 변호해줄 변호사를 구해야 했고, 한 명의 피고를 변호해줄 경우 매월 3,500마르크, 두 명의 피고를 변호해줄 경우 매월 5,200마르크를 보수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변호사들의 월급은 수차례 밀렸고, 한 변호사는 베를린에서 우리를 모집할 때까지만 해도 확실한 보수를 약속했었는데 지금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적으로 파산할 지경이다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들이 단순히 돈만 보고 일을 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은 신념에 의해서 변호를 맡았는데 이들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이 독일인들의 애국심을 파괴하고 전 세계에 독일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전파하려는 정치적 요식행위라고 믿었습니다. 한편 재판에 처한 피고들 역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괴린과 같은 이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시 한번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을 즐기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반면 루돌프 헤스와 같은 인물은 재판에 대한 무관심을 증명하고 싶기라도 하듯 카메라 앞에서 소설을 낭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치했습니다. 어떠한 증거를 채택할 것인지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격렬한 토론 끝에 연합국은 증인들의 진술보다는 문서로 남겨진 증거를 우선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쟁 기간 도중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규모로 벌어진 학살들을 직면해서 사람의 입을 빌린 진술이 오히려 재판부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측의 한 재판관은 실제로 수용소에서 생존한 이의 증언을 접하고는 나에게는 전체가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정확한 검증을 위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실제 이뤄진 학살이 너무나 당대의 상상을 뛰어넘었기에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진 셈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을 믿을 만한 증거로 증명한다 라는 한 관계자의 말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의 입장은 이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랑스는 재판 준비 과정 중에 독일이 행한 인류에 대한 범죄에 관한 조사를 맡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유대인 학살에 관한 조사를 동반했습니다. 문제는 독일에게 점령당했던 상황에서 많은 프랑스 관계자들이 유대인의 강제 이송 및 수용 그리고 학살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 준비 과정에서 프랑스는 수상할 정도로 독일인이 민간인 신분의 프랑스인들에게 가한 학살로 전체적인 관심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소련 측에서도 유대인 학살에 관한 문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실제로 전쟁 과정 도중 소련 군인 및 민간인이 2천만 명 가까이 사망한 반면 소련 출신의 유대인은 100만 명밖에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련 역시 전쟁 과정에서 독일에게 학살당한 소련 국민 일반에 관한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어쨌든 1946년 10월 1일 5,000개가 넘는 증거 문서가 제출되고 240명의 증인들이 진술을 한 끝에 마침내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생존한 22명 중 12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3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3명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10년에서 20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백만 명의 유대인 및 소수민족을 학살한 독일 지도부에 대한 재판이었지만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동시에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승자의 사법부라는 일부의 비판은 재판이 열리고 있던 정확히 같은 시기 4만 명이 넘는 알제리 민간인들을 학살한 프랑스 측에는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동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이외에 어떠한 대안이 있었냐는 반박에 대해서는 비판자들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전쟁부 장관이었던 스팀슨이 후에 남긴 말은 이러한 입장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독일 지도부를 사로잡은 이후 우리에게는 3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석방, 약식 처형, 그리고 정식 재판의 진행이었다. 이들을 풀어준다는 것은 이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생각할 수 없었다. 많은 이들이 약식으로 이들을 처형하는 것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이것이 단기적으로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승전국들의 도덕적 위치가 약화될 것은 분명했다. 나치의 방법을 우리 역시 사용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3번째 방법을 선택했고 사로잡힌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웠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들이 자신들의 적에게는 허용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허용해 주었다. 법의 보호 말이다.